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사를 이제 볼게요. 중국사 이제 보면 서브 노트가 있는데 중국사 부분이 좀 그 앞부분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서브 노트 보면 그 앞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갑자기 이제 서주 시대로 이제 건너뛰어요. 물론 이제 앞부분에 은나라나 뭐 신석기 관련된 문화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건너뛴 것 같은데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요즘에는 하도 기출 외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17편이 있어요. 그 10점령에 보면 그 동양사 심화교재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사 심화교재를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서브노트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여기 동양사 심화노트에서 찾아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동양사 심화 자료 가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동양사 심화 자료 좀 볼게요. 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중국사 이제 보기 전에 중국에 관한 간단한 지역 명칭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집어넣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중국에 여러 성들과 행정구역들이 나와요. 그래서 위치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 요 지역 있죠? 요령성, 뭐 길림성, 평령강성 요 부분이 있고 뭐 거기 강남에 있는 여러 성들의 명칭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알아둘 게 뭐냐면 보통 중국에서 강남하고 강북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 강이 어디냐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상당수가 이제 뭐냐 양쯔강으로 알고 있죠. 장강으로. 중국에서 창창강이라고 하죠. 이걸 창창강. 예. 자, 근데 이 장강이 아니에요. 강남과 강북의 기준은 어디냐면 이렇게 장강이 있으면 그 위에 해수라는 강이 있어요. 해수 좀 알려지지 않지만 해수라는 강이 있어. 요 해수의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마치 양쯔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누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은 해수의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눈다. 요거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국의 역대 수도들이 나와요. 역대 수도들이. 예. 그래서 요 역대 수도들을 좀 약간 이제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좀 얘기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파악을 해주시고 어느 나라 때 어떤 수도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특히 낙양하고 장안은 공동된 이제 뭐냐 자주 들락거리는 이제 뭐냐 수도였죠. 여러 왕조들이 그리고 명, 원, 청 때는 그 당시 북경이 이제 수도였고요. 예. 그 다음에 북송 때는 카이퐁, 그 다음에 남송 때는 항저우 이 정도 이제 해가지고 여기 표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연대표 해가지고 주한부터 해갖고 뭐 하나라, 상나라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애들 가르칠 때 이거 다 얼핏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요거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 예,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요 정도 모르겠다. 뭐 중국의 왕조 순서가 헷갈린다. 그럼 제 강의 듣지 마셔야 돼. 이거는 듣지 말고 EBS 강의 드셔야 돼. 이거는 그 정도의 그 중국사 지식을 얕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강의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시간 관계로 넘어갈게요. 중국 왕조의 순서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문화에 갖고 이제 구석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석기 문화까지 이제 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동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 건너뛰고. 자, 그럼 어디부터 보냐면 이제 그 신석기 문명부터 볼게요. 신석기 문명. 예. 자, 신석기 문명의 특징들은 뭐 식량 재배, 식량 재배나 그다음에 가축 사용, 그다음에 마제 섞기, 뭐 토기 사용은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신석기 문화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크게 강남의 신석기 문화와 강북의 신석기 문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강남보다 초창기 때 강북이 한강 중심으로 발달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석기 때는 좀 달랐어요.
신석기 때는 강남의 신석기 문화가 오히려 강북의 신석기 문화를 더 능가했다고 보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 청동기 문화는 강북 쪽의 문화가 더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학계 중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석기 문화, 강북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개 문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앙송 문화하고 그 다음에 용산 문화, 이렇게 두 개의 문화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앞부분에 앙송 문화가 어떻고 용산 문화가 어떻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건너뛰고 먼저 살펴볼 게 이제 앙송 문화죠. 앙송 문화. 그래서 앙송 문화는 강북 지역에 발달됐던 신석기 문화인데, 자, 그 앙송 문화의 여러 가지 이제 위견 중에 뭐냐면 그 기원서 중에 서방 기원서 있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앙소총에서 발견된 마제토끼와 채색토끼를 발견하고 이 문화가 서쪽에서 온 문화다. 인도나 그 당시 중앙아시아 쪽으로 돈 문화다. 그래서 이제 서방 기원서를 주장해요. 왜냐하면 채색토끼라는 것이 그 당시 중국 외에도 인도, 뭐 중동, 유럽 지역에서 또 널리 분포됐던 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이게 각 지역에서 채색토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방 기원을 내세워서 중국의 문화는 원래 처음부터 서양의 문화나 서방의 문화보다 뒤떨어졌다. 중동의 문화보다. 이런 식의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서방 기원서는 나중에 1949년에 중공이 그 중앙정부 이제 중앙공사 중공 그러니까 중앙인민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여러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게 뭐냐 맞지가 않다고 밝혀져요. 이게 그 자생설이죠. 그래서 채색토끼를 중심으로 한 앙송 문화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뭐 서방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왜냐면 채색토끼 자체가 붉은색 토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기 톡을 만들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붉은색 토끼 만들어져요. 그래서 채색 토끼라고 해서 곳곳에 보인다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동쪽의 채색 토끼가 오히려 더 오래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으로 왔다는 그 내용이 맞지가 않죠. 자, 일단은 앙송문의 경제생활은 마제석기, 그 다음에 토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제석을 간섭기라고 하죠. 그냥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 발전됐다. 그래서 농업 경제로 발전됐다는 거. 농업 생활을 농업 경제를 이제 하게 되죠. 조와 기장, 쌀 이런 것들이 생산 재배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반파 문화 등이 있고요. 주거 형태는 움집이고요. 그리고 매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성 중심의 매장법이 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장품이 많고 생산 요구에서 여성 보지가 많다. 부장품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앙송문화 유적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뭐냐면 계급상회가 이 당시는 뭐냐면 앙송 시기 때는 분화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있어. 계급도 없고 다만 이제 시족의 장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용상 문화부터 이제 달라져요. 용상 문화는 그 신석기 후기 때 문화예요. 신석기 후기 때 문화요. 예, 좀 앙송 문화보다 시기적으로 좀 뒤에 있는 문화죠. 저도 이제 흑도 이제 후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차제가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남녀 합장의 빈부의 차이가 이제 형성되면 사유재산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모계사에서 부계사에 넘어가는 가도기 형태고 짐승의 뼈를 구워서 점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은대의 복종으로 이렇게 계승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모조고 이기문화, 후강 이기문화 등등이 있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외에 이제 북방의 이제 강북 지역에 그런 신석기 문화 외에도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있어요. 특히 양자강 유역 지역의 신석기 문화도 있죠. 그래서 그 양자강 문화 중에 굴강용 문화나 이제 청량강 문화, 뭐 양저 문화, 호송 문화 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아까 얘기했죠 강북의 문화보다 더 발전이 됐다. 이게 이제 학계 통론이 나고 있죠.
그 우리 문화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것이 홍상 문화예요.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홍상 문화는 내몽고와 요동반도 일대에 이제 있었던 문화인데, 이 홍상 문화를 제 유물을 보니까 농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그 독특한 턱의 옥기 등을 발견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옥이야, 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애들은 그 금하고 은을 되게 중요시해요. 삼국시대 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기전을 보면 금과 은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옥을 더 중요시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동이족과 관련된 우리 민족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또 제일 오래된 문화가 홍산 문화야. 그러니까 그 앞에 언급한 그 강북 지역의 문화들보다도 더 오래됐어. 예. 그래서 이 홍산 문화 동이족 고조선 문화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파악된 문화가 홍산 문화고요. 동아시아 교과서나 그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홍산 문화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일환으로 동이족 같은 문화도 다 우리 문화다 해갖고 홍성 문화를 그 중국 문화로 편입시키더라고. 자,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문화를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하왕조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보는데, 이 하왕조인데, 하왕조 이전에 사망오제가 있어요. 사망오제. 그럼 사망오제가 뭐냐? 그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죠. 그냥 다만, 그 오제 중에 항제, 전옥, 제국, 제호, 제순, 그 5명을 오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면 단군 신화 정도의 어떤 신화적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기 항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드 함자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인간이에요. 어떤 특정한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천지샤연의 운행을 조화시키고 농업, 양잡, 문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동이족의 치유와 싸워서 크게 이겼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여기는 제요, 제순 있죠. 요와 순.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제의를 뭐냐면 넘겨줄 때 세습을 하지 않았어요. 세습을 하지 않고 선양이라는 걸 했죠. 선양. 예. 유독자에게 자리를 물려줬어. 그래서 이제 선양을 했다. 이 선양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이상화 시켜가지고 뭐 그 왕망이 뭐 한나라를 피할 때도 그렇게 선양을 했고 위진남북주 시대 때도 이 선양이라는 형태로 뭐냐 제의가 계승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양하고 나서 곧바로 그 밑에 이제 물러난 황제들은 다 죽이고 일가일족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선양이라는 제도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거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도 이 오제봉기부터 이제 출발해요. 오제봉기. 왜냐하면 사망시대는 너무 신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로 기록할 수 없고 역사는 이제 오제부터 볼 수 있다 해서 오제봉기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사망 오제와 한나라 때까지는 전설시대로 보고 있죠. 자, 하왕조를 보자. 하왕조는 그 당시 순에게 승한 우가 선양하지 않고 자기 아들 개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조를 세우죠. 그러면서 하왕조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하왕조는 기록은 있어요. 사기의 하봉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하왕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이 없어. 중국에서는 그에 비슷한 유물 유적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하왕조가 실제 존재하는 왕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이제 그 일본 학계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 고고학적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전설 시대로 아직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서가 그 유물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중국에서는 하왕조라고 추정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리도 유적지가 있는데 요게 아마 하왕조의 유적지와 관련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 2기층은 하문화와 관련됐고 뭐 3, 4기층은 음문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는 문자가 없어.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문자가 알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는 문자가 나오면 증명이 되는데 안 돼. 근데
이에 반해 상,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각골 문자가 발견됐잖아요. 각골 문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은의 어떤 그 각골 문제 기록하고 사기의 기록 내용이 90% 일치해요. 그러면 문헌 자료하고 유물 유적이 일치되니까 이 왕조는 전설상 왕조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은나라 때부터 상나라 때부터 뭐냐면 실존하는 왕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하왕조는 뭐 이드 문화나 뭐 왕성강 유적지, 도사 유적, 뭐 동왕포 유적 뭐 등등 해갖고 하왕조가 추정하는 그 유물 유적만 나오고 중국만 인정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이드 문화지 유적지가 나오니까 얼리투어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얼리투인가? 예. 하여튼 그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은나라를 보죠. 은. 자, 은은 이제 뭐는 요즘에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 은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은이라는 것은 은어라고 갖고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나라가 이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좀 비하한 언어로 은나라의 그 은어의 은을 따서 그걸 비하한 용치로 썼기 때문에 은보다는 요즘에 상이라고 이제 주로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은나라부터 이제 상나라 때부터 그 뭐냐면 도시 그 실존 국가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은의 이제 국가 구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도시 국가설과 읍제 국가설 이렇게 있는데, 은대 후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은나라 때는 도시 국가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설도 있고, 읍제 국가설은 이제 읍과 상호 간에 육층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이 조급에 속하고 조급이 대급에 속해서 이론적 지배가 아니라 이런 그 유충적 지배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이제 상고시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읍과 읍 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시족의 제사와 이런 이민족의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떤 융사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 읍이라는 성격이 그 읍과 읍 간의 어떤 유충적인 어떤 상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왕은 그 진시황처럼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군주가 아니라 이런 그 대읍의 군주로서 밑에 있는 조급을 통치하고요. 조급은 다시 소급을 통치하는 누층적 지배구조의 제일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론적 지배가 아니라 이렇게 단계 누층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주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나라의 봉건제도 이렇게 이제 읍간의 어떤 지배구조를, 은나라의 읍간의 지배구조를 확대시킨 것이 봉건제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은나라와 그 다음에 서주 초창기 때 사회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대 정체를 볼게요. 자, 은대 정체 보면 기록상 최초의 왕조였고, 이건 은어의 발굴을 통해서 입증했죠. 그래서 사기의 내용과 그 당시 기록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정 정치를 했다. 재정일치 사회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의 이제 주요 이제 그 결정 사항을 정복을 해서 점을 쳐가지고 결정했죠. 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골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각골이라는 것은 그 소의 견각법하고 아니면 그 거북의 등뼈를 얘기하죠. 이 각골을 이용하는데 각골을 이제 칠 때 점을 치는데 왕이 전인을 시켜요. 정인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부족장이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족장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해요. 네, 정인한테 이제 뭐냐면 점을 치라고 시키면 정인이 여기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서 그 밑에다 이제 불 땡기죠. 그러면 그 불을 받아서 이제 팽창이 되죠. 그래서 각골이 팽창되면서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균열이 일어나. 이걸 조라고 해. 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균열 몽습을 이제 나중에 복자, 정복자 해갖고 상용화시켰죠. 이 조를 보고 그 당시 왕이 하늘의 뜻, 상제의 뜻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상제가 이런 것을 이제 지시했다 하면서 명령을 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듣고 정인이 그 옆에서 이제 그 각골문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근데 이게 한 곡만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각골문이 그 각골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또 재탕하고 삼탕을 해요. 또 이제 왕이 명령 내면 여기에다 구멍을 뚫고 불을 땡긴 다음에 이렇게 갈려진 걸 보고 다시 또 왕이 또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또 명령을 내리면 여기다 또 적고 여기다 또 적고 여기다 적고, 그러니까 각골문 하나에 여러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각골 문자로 가죠. 그래서 이 각골 문자가 해석이 되면서 사기의 기록과 일치된 걸 보고 은나라가 상나라가 실제 존재하는 왕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통치의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통치가 아니라 후와 백이라는 어떤 지방의 장을 둬서 간접 통치를 했다. 읍제의 어떤 국가 간의 육친의 지배 구조를 이뤘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하위읍이 상위읍에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고 대신에 상위읍이 그들에게 물품을 하사하거나 청동기를 하사하는 그런 거 지배 관계를 이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은나라 왕은 상나라 왕은 자기의 이제 그 친색들을 또는 군대들을 중요한 요지를 뭐냐면 파견해 갖고 거기에 성처를 쌓고 주변을 지배하는 거점 지배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영역 지배가 아니라 거점만 장악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간접 지배 방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양지강 중류 지역까지 통치가 확대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이제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의는 했죠. 정의는 부족장이에요. 왕 밑에 있는. 그래서 그 은나라가 이제 부족 연합적인 성격에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왕의 시효 제도가 그 당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간지록 표시하죠. 육식간지록. 이거 60지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아마 서아시아 쪽에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지법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활동 같은 경우에 영맹부족의 이탈을 응징하거나 적대 방국을 이제 정쟁을 하거나 제사용 포획들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군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은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음락을 방이라고 했어요. 방. 그래서 이 방국이라는 거는 은나라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뭐냐면 국가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뭐 이거는 건너뛰고 후기 때 발견된 은어라는 유적지죠. 은어는 상나라가 수도를 5번 옮겼는데 마지막 수도가 은어였어요. 여기에 각골 문자가 이제 나와서 한자의 기원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각골 연구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각자 보세요. 나중에 청나라 때 유초론이나 나지문 사람이 이제 그 각골학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각골 문자를 파악했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근데 이 정신 문화는 발달하지 못했어. 항상 그 뭐냐면 상제의 제사를 지내고 그 상제의 명을 받고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나라 왕은 상제의 대리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정신 문화가 상당히 그러니까 떨어졌다. 청동기 문화는 상당히 발달된 방에서 정신 문화는 떨어졌다는 걸 각국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자 보시고요. 그때 뭐 이제 청동기니까 철제 농기는 없겠죠, 당연히. 석기와 목기를 주로 사용했고, 기장, 뭐 밀, 조, 쌀을 재배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있고,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있고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양자업, 비단 같은 게 발달됐고, 목축업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상하보석, 옥, 대리석, 골기, 골기, 그러니까 짐승 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공업 제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네. 이 청동기 가공 기술은 뒤에 이제 서주보다 더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조는 계급사회였고 시족사회 바탕으로 읍을 중심한 육친적 지배 구조를 따로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층 문화는 각자 보시고, 그 문화는 아까 제가 이중성이 있다고 했죠. 청동기는 물질 문화에 발전했지만 정신문화 원시적 수준에 불과했고, 상제의 명을 통해서 통치했고, 그러니까 대리자에 불과해요. 흔히 상황이 그다음이 대리자에 불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뭐도 있었죠?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죠. 그 상당히 원시적인 수정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주 때 들어서는 순장이 없어져요. 순장이 거의 없어지고 물론 유수부 좀 남지만 국가 차원의 순장 없죠. 그냥 주나라 왕은 하늘의 대의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명을 받고 명만 받고 그 뭐냐면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하는 사람이지 그 단순히 상나라 왕처럼 대의자 역할은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문학이 발달해서 뭐 농경사회 발달했는데 뭐 이거는 농경사회 발달하면 천문학이 발달됐어야 돼. 이런 것들 뭐 12가지 사용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은나라는 신권 통치였고 읍제국가의 한계로 인해서 신에 대한 절대 복종, 신의 대의자에 불과했고 주나라는 그 당시 예와 종법제를 통해서 청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좀 자율성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통치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주왕. 이 주왕이 상당히 포독한 공주로 알려지죠. 포악한 공주로 표도 정치하니까 그거에는 이제 뭐냐면 주의 무왕이 하늘의 명을 받고 뭐냐 그걸 이제 정벌해 갖고 주를 세웠다.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은주혁명이라고 해요. 은주혁명. 그래서 은주혁명 역사적 의의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주대의 봉건제도, 종법제도 성립을 가능케 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혁명이었다. 그래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정치 구조 측면을 볼 때는 서주의 봉건제, 종법제, 뭐 읍제국가 체제는 다 이미 때에 만들어진 거 상단화 때에. 그래서 단지 서주는 은을 계승한 거에 불과했다. 그래서 봉건제는 은나라 제도를 확대시킨 거에 불과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은주혁명 끝나고 청명을 받아가지고 주나 무왕이 이제 뭐냐면 은의 왕을 이제 토벌해서 주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주나 역사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한 이제 신석기 뭐 상나라, 은나라 부분은 지금까지 기출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주나라 때부터는 이제 기출이 나오죠. 봉건제부터 이제 쭉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서브노트에 있는 주부터 이제 서주 시대부터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부족한 부분은 17편의 동양사 심화토 자료를 바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나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